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좌 5강 제4편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특별법은 5가지의 법률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네 번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요 5가지를 배우는데, 요 5가지 법률은 민법에서 미처 규정을 자세하게 하지 못한 거를 특별법으로서 만들어 갖고, 보통법과 특별법이 경합을 하면 특별법이 우선을 합니다. 민법과 민사특별을 경합을 하면 민사특별법을 우선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주택은 카등기된 주택도 가능하고 미등기, 등기된 건 당연한 거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대항력. 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주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주인이 바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자기가 계약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역시 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 경매 집이 넘어갔을 때 그 배당을 받냐 못 받냐 하는 것도 이 대항력이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물권보다 후순위로 예전에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길거리에 쫓겨나는 서러움들이 있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우선 변제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이 권리에 의해 물권화된 겁니다. 즉 저당권 같은 전세권 같은 물권보다도 만약에 임차권이 먼저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배당에 있어서 즉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대항력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그냥 나 오늘부터 임대차 합니다, 계약서 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그것이 바로 대항력의 취득 요건입니다. 크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주택을 임대차 했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에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일반 물건도 내가 동산 같은 것도 돈 주고 살 때 인도받는다 하듯이 거의 똑같아요.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 즉 주택을 인도받아서 이제 점유하는 겁니다.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 날짜로. 자, 주택을 인도받고 첫 번째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주택을 인도받았다가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 자, 이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한 날부터는 아니고 그날부터는 아니고 2일 또는 다음날이라고 하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주택의 인도를 내가 5월 1일날 받았고 주민등록 5월 1일날 했다면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음날이니까 2일날 발생하는 것입니다. 2일날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대항력 취득 요건이고,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임대인이야 자기가 주고 임대차 월세면 월세를 받으면 될 것이고, 전세면은 전세 보증을 받으면 끝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자, 이렇게 대항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 임대차를 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를 하면 어떠한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냐면 임대차 존속기간. 자, 임대차의 첫 번째고 이거 두 번째 존속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자, 그 기간만큼 임대차 계약서에 4년을 뜨면 4년을 보장을 받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최단기 가장 짧게 얼마 보존해 준다? 2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2년. 그럼 내가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1일 날 내가 임대차를 했으면 2년 후니까 2011년 1년 살고 2012년 1년까지 살고 12월 31일까지 되고 2년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 날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2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최단기 2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대인. 갑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보통 을이라고 그러죠. 갑과 여기 갑이고 을이라고 하면 자, 임대를 했어요. 자, 임대를 해주고 이 사람은 차임을 지급합니다. 차임. 근데 이게 주택이야. 지금 이 임대를 한 게 주택이야. 임대주택. 그러면 이 임차인이 처음에 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계약서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각각 여기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썼어요. 1년. 주택임대차인데 1년으로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개하고 이것도 중개하면서 계약서 써주면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주인에게는 1년이라고 썼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2년입니다. 당신은 주장을 못합니다. 1년을 자, 임차인은 1년 됐으니까 나 나가겠습니다. 요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또는 2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법의 최단기 2년이니까 나는 2년을 주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임대인은 야, 계약서에 1년이니까 1년 됐으니까 나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가 했는데 임차인이 알았으면 나가겠습니다 하면 돼. 그건 서로 합의를 한 거니까. 근데 임차인이 거절을 하면 2년인데요. 이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누구를 위한 법이다? 그렇죠.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제목에 그대로 나와있어.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선생님 임차인을 위한 법이겠네요? 빙고! 맞죠? 상가 건물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 즉 경제적인 약자죠.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편면적, 쌍방적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법에 강제된 규정이에요. 그거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가능해요. 근데 2년으로 적으면 2년 가는 겁니다. 2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갱신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안 하고 2년이 지나갔어. 자,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나간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법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줬어. 뭘로? 갱신 다시 한다는 얘기죠. 법에서 2년 또 연장된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렇게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는 말을 못해. 나가라고 말을 못해. 또 2년이 된 거예요. 2년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 이걸 침계갱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년 살아도 되고 임차인이 법정갱신 처음에 2년 동안은 2년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죠. 안 살고 나가면 본인이 그 중개사무소 비용 대고 본인이 나가고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다달이 월세를 내야 돼요. 2년. 근데 법정갱신이 된 2년이 지났어. 그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법정갱신 처음에 2년 산 후에, 자,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이 된 거야. 법정갱신. 자동으로 서로 말을 안 해갖고 법정으로 갱신이 됐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우리 이제 그만 계약 해지합시다. 나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그러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문서로 받든, 아니 구두로, 전화로 받든, 뭐 문자로 보내든 받으면 법률적으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내용증명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워드 쳐갖고 도장 찍어서 발급 보내면 그 내용증명 우편물이 임대인이 받은 날, 그날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법에서는. 자, 그러면 그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월세를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법정갱신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상가 건물 역시 법정갱신이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은 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장해줘요. 이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상가 건물은 1년입니다. 1년을 보장해줘요. 선생님, 그럼 상가 건물은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1년인데. 상가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총 4번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딱 산 다음에 계약갱신은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쓰면 총 5년까지. 결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법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이에요. 법정갱신 했을 때의 경우고, 보통 주인들이 그 전에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제 해지할 경우 또는 월세라든가 뭐 전세면 전세 보증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임대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대항력을 아까 얘기했는데, 자,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임대차했는데, 이 임대인이 빚을 많이 져갖고, 뭐 저당을 잡혔다든가 해서 빚을 많이 져서 그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걸 대항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도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자, 말을 보자고요.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 변제권.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우선. 자, 이 우선이라는 거는 후순위 권리자, 즉 물권자, 저당권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임대차 한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받은 날, 그리고 또 뭐 하나 해야 돼. 지금 뭘 하나 해야 돼. 그거 한 날부터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임차인이 선순위인 거예요. 순위가 앞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선에서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배당권이에요. 배당. 요 변제를 다른 말로 하면 배당입니다. 배당. 경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면 경매도 공부하실 텐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단순히 대항력만 있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대항력 갖고는 안 되고 뭘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다 알려줍니다.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인 도장을 받으라고 그래요. 몇 월 며칠 확정합니다 라고 도장을 받아줍니다. 쭉 주택임도 받고 주민등록하러 가는 날 확정일자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날짜가 같잖아요. 날짜가. 그럼 뭐라고? 대항력이 성립할 때 확정일자도 같다면 주민등록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내가 5월 11일 날 했어요. 그 다음 날은 5월 12일입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5월 10일 날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언제 된다? 이게 다 통용이 될 때 우선 변제권을 받으니까 요 다음 날 5월 12일 날 우선 변제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주민등록을 5월 11일 날 했는데 이날 어떤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떤 저당권이 동시에 들어갔어. 저당권이. 자, 5월 11일이야. 어미가 없어요. 그러면 임차, 주택 임대차, 자, 임차인의, 여기 임차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하고 저당권 5월 10일이라고 임차인 주민등록 5월 10일 다 똑같이 했어. 어느 게 앞선다? 다음 날이니까 이건 5월 12일 날. 이 우선 변제권은 5월 12일이 되는 거고 저당권은 5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앞서. 이때는 이게 앞서는 겁니다. 이게 선, 이게 후. 그런데 5월 11일인데 또 다른 저당권. 자, 또 다른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저당권은 5월 12일 날 했어. 5월 12일 날. 다음 날이야. 자, 그러면 아까 이거 A 저당권이라고 그러고 이건 B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B 저당권은 자, 똑같이 5월 10일이네. 자, 임차인의 효력 발생,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도 5월 10일이고 지금 이 경우 저당권도 5월 12일이야. 누가 앞선다? 자, 판례에 나오길 임차인의 주민등록 다음날 이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다음날 새벽 0시에 새벽 0시. 그리고 저당권은 은행이 등기소에 등기를 할 때 등기소 9시부터 열어요. 아무리 빨리 해야 9시야 이거는. 등기를 접수한다 해도 어느 게 빠른 거예요?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B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앞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어떠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도 되고, 단독주택도 돼요. 자, 첫 번째. 저당권이 있어요. 1번 저당권. 자,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억이야, 2억. 2억. 그리고 1번 저당권이 1억. 자, 2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1억. 자, 딱 참네. 그런데 요 사이에 우리의 주인공 A씨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날짜. 순위는 날짜를 갖고 합니다. 등기된 날짜. 요 사이에 A 임차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임차권자가 대항력도 갖고 있고, 대항력. 즉,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플러스 확정일자도 했어요. 같은 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순위가 중간에 있다면 저당권보다 앞선다, 안 앞선다. 2번 저당권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임차를 했어. B라는 임차인이. 이 임차인은 저당권 이후에 임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단순하게 뭐 경매 비용 같은 건 다 빼고 단순하게 순위를 매기면 1번 저당권이 1번이고 요 A 임차권이 2번이고 2번 저당권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배당받는 순서가. 그리고 마지막 B 임차인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생각해 봅시다.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우선한다,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네,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 자, 그리고 이제 요 규정 외에 이렇게 B 임차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걸 바로 뭐라 그런다? 예를 들어서 이 B 임차인 아주 가난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요. 소액 임차인. 이런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법에서 보호를 해줘. 법에서. 그래서 이 소액 임차인, 즉 소액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최우선 변제. 가장 우선해서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즉 임차인이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소액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니까 자, 그 경우에는 최고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해 주는 겁니다. 물론 1순위 저당권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 소액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으면 돼. 대항력만. 소액 임차인은 대항력.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기 전까지 대항력만 확보하면 됩니다. 대항력 아까 말씀드린 주택에 인도하고 또 뭐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확보가 되니까 요 2,500만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인이 5천만 원에 월세를 살아야죠. 자, 5천만 원에 월세를 산다면 7,500 이하니까 서울에서 5천이라면 소액 임차인이 대상이 되고 그럼 이 2,500만 원은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먼저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2,500을 먼저 소액 임차인이 제일 먼저 받아가고 1억 주고 그리고 요 임차인이 해서 5천이라면 5천 받고 나머지 2,500 남은 걸 저당권자 1억이 있지만 2,500밖에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3억이나 4억 돼서 값이 올라가면 남는 돈이 있겠죠. 그때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럼 뭐가 나온다? 대항력이 나오죠. 여기도 대항력이. 자,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자, 대항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걸 알아야죠. 자, 대항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은 간단히 아까는 주택이었지만 이건 건물이잖아요. 상가 건물이니까 건물을 인도받아야지. 상가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을 인도받아야 돼요. 건물을 인도받고 즉 건물의 점유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떤 뭐 상행위를 하는 거죠. 자, 건물을 인도받고 플러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민등록이라고 했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뭘 해야 된다?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돼요. 아까 주택임대차에서 주민등록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서 신고하면 됐지만 여기는 어디 가서 한다?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니까 세무서 가서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때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똑같아요. 이거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날 2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자, 그리고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만 알면 그 이후의 내용은 쉽습니다.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자, 돈을 빌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고 싶어. 근데 을이 친구야. 친구니까 대신 내가 가등기를 선고해 주냐.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그리고 담보 가등기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담보 가등기 계약을 맺어갖고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1억을 갚아야 될 시점에 변제기가 됐을 때자. 변제기가 됐을 때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이 1억을 갚겠다 했는데 변제기에 이 채무액을 변제를 못하면 즉 채무 불이행이 되면 담보 가등기라는 거를 네가 가져라 이 소리예요. 청산에 의해서. 자, 그런데 조건이 있지. 무슨 조건이냐면 이 주택과 이 피담보 채권, 자,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이 피담보 채권, 여기서는 원본,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원본이라고 하지 않고 차용에 가까이 이자라고 그래요. 차용의 이자. 저당권에서는 원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차용에 가고 이자라고 그래요. 자, 주택과 이 차용의 이자를 비교했을 때 이 해당 목적물과 차용액 플러스 이자를 했을 때 주택이 커야 돼. 값어치가. 그러면 나중에 청산하고 돌려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인 경우 차용하고 이자 1억을 빌렸는데 주택이 5천만 원밖에 안 하면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전 등기하면 되는데 1억을 빌렸는데 주택이 2억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1억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이 사람 변제기한테 채무를 이행을 안 하면 이 가등기 권리자, 을이 바로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행할 수 있는 게 두 개야. 자기의 가등기 권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실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채무를 변제했는데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냥 경매 신청하면 돼. 자,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한 순간 담보 가등기는 뭐가 된다?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그리고 저당권이 전환이 되면 이 사람은 채권 신고를 해야 돼. 자기가 빌려준 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위약금 이런 거 다 채권 신고해서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채권 신고하면 배당 못 받습니다. 왜? 가등기는 두 개가 있거든. 하나는 소유권 이자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하나는 이런 담보 가등기. 근데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에 나오질 않아. 다 가등기로만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받은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귀속청산이에요. 귀속청산. 자, 마지막에 귀속이 돼서 귀속청산인데 귀속청산은 간단해요. 처음에 자, 변제기가 됐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주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가등기를 저기 청산한다는 청산금을 통지해요. 통지. 자, 청산금. 네 주택이 2억이고 내가 빌려준 돈이 1억이다. 그리고 내 위에 선순위 권리자들은 얼마가 있다. 그래서 너가 받을 돈은 얼마다. 그래서 저 피담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목적물 가해. 자, 목적물
금액이죠. 목적물의 가액에다가 채권을 다 빼요. 후순위 채권자는 포함 안 돼. 선순위 채권자하고 아까 말한 그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최우선 변제권 그런 것들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나머지 금액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주택을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귀속시키는 거 최후에. 그게 귀속청산이에요. 이러한 청산 절차를 담는 게 바로 가등기 담보등기 법률입니다. 자,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 주택 목적물의 가액과 차용하고 이자를 비교했을 때 차용하고 이자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커야 돼요.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집합건물을 일단 알아야 돼. 집합건물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상가건물, 상가 복합, 주상복합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시고, 집합건물은 구성되는 게 집합건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세 부분으로 딱 나뉘어요. 집합건물은.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이런 공용 부분이 있고 자기들이 산 전유 부분들이 있고 이 대지하고 대지에 대한 사용권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각 집들이 세대원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그 두 번째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거. 공용 부분은 이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에서 정한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것들 건물 안에 있는데 누구나 다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규약 공용 부분, 독립된 건물인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건물이 된 거예요. 뭐 노윤정이라든가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그 경비실, 각종 배관 뭐 이런 거. 자, 주차장은 이따 대지에 나옵니다. 대지. 자, 세 번째 대지 및 토지를 얘기하는 게 땅, 건물이 있는 또 대지 및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도 아파트 대지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역시 대지도 법정 대지가 있고 법에서 정한 대지가 있고 규약, 서로 약속으로 정한 대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는 뭐냐면 그 쉬워요. 전유 부분에서 그건 일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이거 바닥 면적을 생각하면 돼요. 바닥 면적은 뭐 그냥 법에서 정한 거야. 그건 뭐 대지죠. 근데 이 규약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되죠.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법정으로는 법에서 보호해 준다는 얘기고, 규약 대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대지와 일체로 그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인데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자, 규약이라는 거를 등기를 해야 되고,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 뭐냐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건물의 부분 소유자, 이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권리인데 이건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핵심되는 거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예외가 없어. 전유 부분을 팔면 공용 부분 판 거고 본인이 전유 부분을 사면 공용 부분도 산 거예요. 그러나 이 전유 부분과 대지 및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는 역시 분리 처분이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건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규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대지 및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아주 꽁꽁 묻혀서 분리할 수 없는데 이 전유 부분하고 대지는 연골고리가 약하다, 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제 권리자가 자기 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 이거예요. 즉 명의 신탁, 이름을 막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 실제 권리를 명의 신탁자라고 그러고 그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 수첩자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아주 벌금도 세게 받고 잘못하면 징역형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양자간, 두 사람 사이에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양자간 명의신탁 이거 다 불법인데, 이전은 명의신탁 이게 통정 허위 피장 조금 빈특한데
좀 다른 게 있다면 믿고 맡기는 사람이 채권자가 별로 없어요. 이 경우에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자기의 그 재산을 보호하려고 몰래 친구하고 짜고 하는 거고, 이 경우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갑이 실제 주인이야 명의 신탁자예요. 자, 명의를 맡기겠다는 사람이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자고, 자, 을에게 명의를 신탁한 거예요. 이게 명의 수탁자가 되죠. 명의 수탁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매매를 해요. 가장 매매. 가짜로 매매를 한 거야. 매매 형식만 취했다 뿐이지 갑이 세금도 다 내고 관리도 다 해. 등기필증도 다 갑이 갖고 있어. 자, 가장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죠. 자,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인 거야. 무효인 거. 그러나 이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경우에 이렇게 무효인데도 을이 병에게 양도를 해서 매도를 하든가. 자, 이 경우 병은 선이든 악이든 다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등기등본을 신뢰한 병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함부로 명의신탁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악의인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아도 그건 유효하다. 법에서. 너 함부로 명의신탁 하지 마라.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 원리하고 똑같아. 이 병이 배매에 적극 가입한 거 알고 악이면서 권유한 경우, 을에게 권유한 경우, 그때는 배매에 적극 가당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서 요거만 무효야. 단순히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로써 민법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좌 5 제4편 민사특별법까지 완료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용어에서 5개 강의를 들었고 기본강좌 5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돼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더할 없이 기쁩니다. 다만 이렇게 10가지 강의를 듣고도 좀 약하신 분들, 좀 더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저가로 유료 동영상 강의를 정규 강좌에 개설을 했으니까 그 정규 강좌를 좀 애용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꾸준한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누가 반복해서 6독 이상을 하냐. 기본서 6독 이상 하는 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과정을 3개월 만에 하면은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거고, 그 과정이 1년이 걸리면 1년 만에 합격하는 겁니다. 2년이 걸리면 2년 만에 합격하는 거고, 단지 뭐 한 3주 공부했다고 뭐 일주일 공부, 5주 완성. 제가 볼 때는 5주 동안 그 공부를 다 한다면 모를까? 제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비록 제가 3개월 만에 합격을 했지만 저는 대학에서 도시행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었고 경제에 대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학이 거의 도시학과 같거든요. 기본 1차 과목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부를 한 거라 3개월이 가능했고, 그렇지 않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최소 6개월 이상 공부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만화 공인중개사인 저자인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만 합격을 하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합격 못합니다. 그것을 3개월 만에 하시는 분은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거고, 1년 걸리면 1년 만에 합격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기본서 6독, 최소 9독을 하면 더 좋고요. 만화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399선을 제공해 주니까 그 동영상 강의를 안 보고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면 되고, 미처 좀 실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합격종합반이나 단과반에 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규 강좌에 가입하는 그 분들에 한해서는 문제풀이집 399선 강의하고 모의고사도 함께 제공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만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좌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